인천국제공항의 아스팔트 위로 여름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VIP 전용 활주로 주변의 공기는 그 열기와는 무관하게 팽팽하고 서늘했다. 모든 소음의 근원인 걸프스트림 G250 ER 개인 제트기가 부드럽게 활주를 마치고 지정된 위치에 멈춰 섰을 때 그곳에 도열해 있던 소수의 공항 관계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평범한 재벌의 입국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제트기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트랩이 내려왔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날카로운 하이힐이었다. 칠흑같이 검은 스틸레토, 힐은 아스팔트에 닿으며 또각 하는 명료한 소리를 냈다. 곧이어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블루 슈트 차림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설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유약함을 앗아간 듯 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커다란 선글라스 너머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린 새로운 존재처럼 강인하고 차가운 아우라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트랩의 중간쯤 내려왔을 때 뒤이어 작은 그림자들이 왁자지껄하며 나타났다. 똑같은 디자인의 세련된 옷을 입은 4명의 아이들이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생긴 얼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망굴, 장난기 가득한 표정까지. 아이들은 마치 4개의 작은 태풍처럼 서리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등장했다. 그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해서 현장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하준, 하민, 뛰지마. 혜운, 동생 손잡고. 하진, 얌전히. 서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이들은 그 말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서로를 쳐다보며 킥킥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먼저 트랩을 타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 앞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차림의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차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서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서울의 잿빛 하늘로 향했다. 7년 만에 다시 밟은 이 땅의 공기는 여전히 숨 막히고 기억의 심연을 휘젓는 냄새가 났다. 흐릿한 하늘은 마치 그날처럼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무거운 공기를 품고 있었다. 7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 장대비가 제1법유 그룹 왕 회장의 저택 청송원의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서재안. 윤설이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값비싼 비단 소파가 지척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한 뼘의 자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흠뻑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걸로 네 역할은 끝이다.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비수처럼 내리꽂혔다. 시어머니이자 제1밸류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완겨진 회장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저 어머님 제발. 서리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어머님이라니. 어디서 감히. 네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성녀 시인우 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줄 알아라. 왕 회장은 책상 위의 이혼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다. 서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배우자 윤서리의 불임으로 인한 이혼에 합의하며 라는 문구가 독처럼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불임이라니 병원에서는 그저 조금 더 노력해보자고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 쫓겨나고 있었다. 태민 씨는 어디 있나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의 이름을 그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동이었다. 서리는 그 넓은 등을 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 거대한 성에서, 이 철옹성 같은 가문에서 자신은 버려졌다. 서명해라. 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서재를 울렸다. 서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왕 회장이 내민 만년필은 묵직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펜을 쥐었다. 눈물 한 방울이 이혼 서류 위. 그녀의 이름 바로 옆 칸에 떨어져 동그랗게 번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7년간의 결혼 생활,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은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다. 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는 그 짧은 순간 윤서리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아주 차갑게 움트고 있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왕 회장을, 그리고 여전히 돌아보지 않는 강태민의 등을 한 번씩 쳐다본 후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전부였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동정인지 혹은 무관심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7년간 자신의 집이었던 청송원의 대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심장이 이미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님, 탑승하시죠. 비서의 목소리가 서리를 기억의 심연에서 건져 올렸다. 그녀는 성을라스 너머의 눈을 한번 깜빡였다. 7년 전의 비는 그쳤고 지금은 눈부신 태양 아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엄마, 저기 봐, 저 타워는 구름까지 닿겠어. 아이들 중 하나인 하준이 차창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이들은 이미 차에 올라타 새로운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서리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온 유일한 이유, 그녀의 전부.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들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마천루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맹수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사냥꾼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 JW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둔 듯한 위용을 자랑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다음 분기 신사업 계획안입니다.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강태민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전략이 미흡해. 경쟁사 분석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냉정한 목소리에 임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7년 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침묵하던 나약한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는 JW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실력자 강태민 부회장이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부회장님, 지금 속보가. 태민은 회의 흐름이 끊긴 것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란이야. 그게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을 켰다. 긴급 뉴스를 알리는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원 미상의 여성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입국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업 아우라테크의 CEO로 밝혀진 이 여성은 7년 전 JW그룹 강태민 부회장과 이혼한 윤설이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태민의 표정이 굳었다. 윤설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윤설이 씨는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로 추정되며 화면이 바뀌었다. 공항에서 찍힌 선명한 고화질 사진.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걷고 있는 윤설이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아이들.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4개의 작은 얼굴. 타그. 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만년필이 힘없이 미끄러져 유리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그의 두 눈은 스크린 속 아이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웃는 모습,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 얼굴 어디에선가 지독할 정도로 익숙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4명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임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떠나보냈던 여자. 그 여자가 7년 만에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의 제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윤설이의 귀국이 제게 던진 파문은 예상보다 거대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JW그룹의 버림받은 며느리라는 꼬리표 대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아우라테크의 CEO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언론과 대중은 7년 만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그녀의 서사에 열광했다. 그 열기의 정점은 그녀가 귀국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아우라테크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윤설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의 네이비 블루 슈트와는 달리 오늘은 순백이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은
마치 잿더미에서 부활한 불사조를 연상케 했다. 그녀는 요란한 수사 없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를 둘러보았다. 셔터 소리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그녀의 침묵 하나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아우라테크의 한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볼륨의 가장 뒷자리까지 선명하게 전달될 만큼 힘이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테크가 지난 7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이룩한 신화와 인공지능 기반의 투자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혁신했는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청중은 그녀의 지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다. 아우라테크 코리아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엘리시움을 시작합니다. 스크린의 미래 도시에 경이로운 영상이 펼쳐졌다. AI와 IoT, 친환경 에너지가 완벽하게 통합된 차세대 스마트 시티, 플랫폼, 그것은 단순한 건축이나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다.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었다. 장내는 경탄과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것이 큐빌류 그룹의 건설 및 전자 부문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JW 스마트 리빙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야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우라테크의 비전은 JW에 그것보다 한 세대는 앞서 있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선전포고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손이 올라갔다. 한 경제지 기자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윤 대표님, 프로젝트 엘리시움은 공교롭게도 전 시댁이었던 JW그룹의 핵심 사업과 정확히 겹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JW를 향한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서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가에는 닿지 않았다. 아우라테크는 혁신과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희는 변화에 더딘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변화에 더딘 기존의 플레이어. 그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두가 알았다. JW그룹의 자존심에 정면으로 상처를 낸 우아하고도 잔인한 한마디였다. 기자회견은 그것으로 끝났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 서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때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호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분노와 혼란으로 이글거리는 눈, 강태민이었다. 윤설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는 마치 참고 있던 숨을 한 번에 터뜨리는 사람처럼 으르렁거렸다. 설이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7년 전 애원하며 매달리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갑고 단단한 유리벽 같았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부회장님. 예의는 7년 전 청송원에 두고 오셨나 보죠. 예의 지금 나한테 예의를 따지는 건가? 우리 회사 심장에 칼을 꽂아놓고 복수라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설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문은 내 시간을 들여 복수할 만큼 가치 있지 않아. 말했잖아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라고. 당신은 내 과거사보다 당신 회사의 낡은 기술이나 걱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태민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주춤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리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배경화면에는 4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어제 뉴스에서 본 그 얼굴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야? 왜 데려온 거야?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를 기회를 잡았다. 내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아이는 가질 수 없다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버려진 후에 나 혼자 만든 가족. 서리의 눈이 번뜩였다. 당신은 내 아이들에 대해 물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완벽한 방어이자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태민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그가 알던 윤설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먹고 자라난 무섭고 아름다운 괴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다가 돌아섰다. 같은 시각 청송원 왕겨진 회장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분재의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서 방금 끝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했다. 그리하여 아우라테크는 저희 스마트 리빙 사업부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주계도 영향이 싹둑. 왕 회장은 날카로운 가위 소리와 함께 분재의 가지 하나를 잘라냈다. 그녀는 보고에는 관심 없다는 듯 잘려나간 가지를 들여다보며 비웃었다. 선전포고 가소롭군. 둥지를 갓떠난 어린 새가 독수리에게 덤비겠다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 윤설이는 여전히 7년 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가난하고 볼품없는 계집에 불과했다. 약점을 찾아내. 사업이든 사생활이든 뭐든 상관없어. 밟아줄 명분만 있으면 돼. 귀찮아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 왕 회장은 비서실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7년 전 그랬던 것처럼 윤설이라는 존재는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뭉개버릴 수 있다고. 그녀는 잘라낸 분재가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잘라낸 것이 작은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뿌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우라테크 코리아의 사무실은 윤설이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된 채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질감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미니멀한 공간의 중심, 서리는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낡은 의료기록 사본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아우라테크의 법무팀, 총괄인 데니얼 최가 서 있었다. 그는 서리가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역시 이상해.
데니얼, 이 진단서는 말이 안 돼. 서리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님, 이 진단서에 서명한 김정훈 박사, 대표님의 이혼이 결정된 직후에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마치 도망이라도 치는 것처럼요. 너무 공교롭죠. 현재 그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데니얼의 보고는 늘 명료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7년 전과 지금의 그녀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분노를 다스리고 그것을 무기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 왕 회장은 빈틈없는 사람이야. 분명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거야. 작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찾아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오후, 서리는 아이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경호원과 수행비서에 둘러싸여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부러 JW그룹의 라이벌인 신세계 백화점을 골랐다. 챙 넓은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녀는 어디서든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요. 나는 팝콘 로봇 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나 제잘거리며 백화점을 뛰어다녔다. 서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 애쓰며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행복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 걸려온 업무 전화를 받느라 한눈을 판 사이 아이들 중 가장 활발한 하민이가 앞서 달려가다 코너를 돌던 한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부딪힌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있을 약속 때문에 이곳에 온 참이었다. 미간을 찌푸리려던 그는 죄송합니다 하고 외치며 고개를 꾸벅 숙이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순간 동작을 멈췄다.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얼굴, 당황스러움에 굳어있는 그의 주위로 나머지 3아이가 우르르 몰려들었다. 하민아, 괜찮아 형, 이 아저씨가 밀었어. 4개의 똑같은 얼굴이 그를 동그랗게 에워싸고 올려다 보았다. 태민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쏙 빼닮은 4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이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근처 식품 코너에서 땅콩이 들어간 쿠키 시식 행사를 하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하민이가 아무도 모르게 쿠키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은 것이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하민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마른 기침을 터뜨리더니 이내 숨쉬기 힘든 듯 쌕쌕거렸다. 하민아, 왜 그래? 전화를 끊고 달려온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그때 아이의 증상을 즉시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땅콩 알레르기, 이 아이 땅콩 먹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도 있는 지독한 유전적 알레르기의 증상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서리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에피펜. 누구 에피펜 가진 사람 없습니까?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아 올려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했다. 그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민이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백화점 의무실,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하민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리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복잡한 심경으로 의무실 한편에 서 있는 태민을 보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끼리 괜찮으니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함을 담고 있었지만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태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떨리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그 알레르기, 선천성 땅콩, 아나필락시스, 극히 드문 유전 질환이야. 우리 집안 내력이지. 당신도 알잖아.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물론 알고 있었다. 연애 시절 그가 땅콩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다. 애써 외면하고 있던, 절대로 아닐 거라고 부정하던 가능성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했다. 우연의 일치겠죠. 세상은 넓고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녀는 하민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의무실을 빠져나갔다. 태민은 그녀와 아이들의 뒷모습을 망견하게 바라보았다. 우연의 일치 자신과 똑같은 희귀 유전병을 가진,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던 여자.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씨앗은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일세. 윤설이 씨의 지난 7년간 행적 전부 다 조사해. 특히 그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과 출생 기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최고급 레스토랑, 강태민은 약혼 여인 오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아름답고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인 오수진은 태민의 심란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태민 씨, 오늘 백화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 그의 속을 떠보았다. 그 여자, 윤설이 씨 말이에요. 자꾸 태민 씨 주변에 나타나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돼요. 별일 아니었어. 태민의 무심한 대답에 오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별일 아닌 사람 때문에 저렇게 넋이 나간 표정을 짓는단 말인가. 그녀는 윤설이의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수진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 태민을 걱정하던 상냥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예요. 아우라테크. 윤설이 회사 말이에요. 좀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세무조사 같은 건 어때요? 아니면 기술력에 대한 악성 루머라도.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시험해보자고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입가의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백화점에 서 있었던 그날 이후 강태민의 옳은 의심이라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그는 밤늦도록 부회장실을 지키며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윤설이의 지난 7년간의 행적,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일푼이었다. 그 후 데니얼 최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 아우라테크를 설립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신화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태민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보고서의 한 구석,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었다. 윤설이 대표는 미국 도착 직후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됨. 도착 직후, 이혼 후.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일주일. 그 안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삐걱거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의무실에서 스쳤던, 우연의 일치라던 설이의 창백한 얼굴, 자신과 똑같은 희귀, 알레르기,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의 강흑.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직접적인 증거. 그는 무턱대고 그녀에게 찾아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는 꼴이자 그녀에게 모든 패를 넘겨주는 행위였다. 비밀리에 완벽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의 뇌리에 백화점에서 울고 있던 하민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작은 야구 모자. 그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다. 신세계 백화점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서 그날 내 이름으로 보관된 아이, 모자가 있는지 확인해봐. 찾게 되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즉시 내게 가져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태민은 마른 입술을 죽였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진실이라는 강의 끝에 무엇이 있든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테크 사무실. 데니얼 최가 다급한 표정으로 서리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김정훈 박사. 서리의 눈이 번쩍 뜨였다. 뉴질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데니얼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한 여인의 진료 기록이었다. 김 박사의 아내가 6년 전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더군요. 치료비가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 김 박사는 은퇴 후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시점이 너무나 절묘했다. 서리의 이혼과 김 박사의 은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앓기 시작한 희귀병,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화상통화를 연결해 서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태블릿 화면에 초췌하고 늙은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김정훈 박사였다. 그는 화면 속 서리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누구신데? 7년 만이네요. 김정훈 박사님, 제 인생을 종이 한 장으로 망가뜨려 놓으신 분의 얼굴을 잊을 리가 없죠. 서리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에 김 박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무것도. 아직도 발뺌하실 건가요? 서리는 데니얼에게 눈짓했다. 데니얼은 JW그룹의 유령 회사를 통해 김 박사의 해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고스란히 아내의 병원비로 사용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김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아내분의 목숨값으로 제 인생을 파셨더군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돈으로 행복하셨습니까? 서리의 마지막 한마디에 김 박사의 거짓된 평온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화면 속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늙은 의사의 울음 섞인 고백이 이어졌다. 왕여진 회장이 그의 가족을 협박했고 아내의 치료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진료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서리는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아니라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였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통화가 끝났다. 데니얼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고 거대한 공간에 서리 혼자 남았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제야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희끗 하고 목이 메인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온몸으로 울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졌다. 단순히 이혼당한 것이 아니었다. 거짓말로 철저하게 파괴당한 것이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 그녀가 쫓겨나던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4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강태민의 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그들의 할머니에게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채 태어난 아이들.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차갑고 단단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이름과 정당한 유산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다음 날 강태민은 비서에게서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하민이가 잃어버렸던 야구 모자가 들어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뒤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모자 안쪽에 붙어있는 가늘고 짧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 그는 마치 폭탄이라도 다루는 듯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어 미리 준비해둔 멸균 샘플 봉투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날 저녁 서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데니얼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전쟁 준비해.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 거야. 같은 시각 태민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유전자 검사 센터의 연구원에게 샘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부탁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서리는 복수를 향한 칼을 갈고 있었다. 태민은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할지도 모르는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 직전이었다. 똑같은 진실을 향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였다. 강태민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에 차를 세웠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그 결과를 확인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세상 전체가 이 작은 파일 하나에 달려 있었다.
보안 메일함에 도착한 파일을 여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임상병리 보고서, 형식의 딱딱한 문서가 화면을 채웠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데이터들을 지나 그의 시선은 문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 가닿았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제육 99.9%.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이 내린 냉혹한 성호였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윤설이가 낳은 4명의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기억,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혼 서류 앞에서 눈물 흘리던 설이의 처절한 얼굴, 돌아봐 달라고 애원하던 그녀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자신의 비겁한 뒷모습, 백화점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 자신과 똑같은 알레르기로 고통스러워하던 하민이의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귀결되었다. 자신은 바보였다. 아니, 괴물이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가 꾸민 거짓말에 속아 내쫓았다.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길거리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태민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짐승의 것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다. 쿵, 쿵, 쿵.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후회와 자기 혐오의 거대한 파도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얼굴을 묻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남자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내며 통곡했다. 그의 왕국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윤설이는 차가운 분노를 무기처럼 벼리고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전략회의실, 일명 워룸워룸에는 그녀와 데니얼 최, 단 2사람뿐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김정훈 박사의 눈물 섞인 영상 증언과 JW그룹의 유령 회사가 그에게 돈을 보낸 금융 기록이 나란히 떠 있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왕 회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언론에 터뜨릴까요? 데니얼이 불었다.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되게 둘 수는 없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위선을 만천해 공개해야 해. 그녀의 눈이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캘린더의 한 날짜에 꽂혔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 야유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바로 저 날이야. 설이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50년의 역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거짓 위에 서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자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일 거야.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데니얼, 내 아이들의 명예를 되찾는 전쟁이야.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의 심장부로 징역하는 장군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칼이 되어 적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날 밤 청송원 완겨진 회장은 고요한 서재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에 있다고 믿으며 누리는 평화였다. 그 평화는 창백한 얼굴로 폭풍처럼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강태민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어미에게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느냐. 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태민의 눈에 서린 불길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들이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머니. 태민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어떤 존경이나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왕 회장 앞에 테이블 위로 던지다시피 했다.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떠 있었다. 이걸 설명해 보시죠. 어머니. 왕 회장은 잠시 화면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다. 알아냈구나. 생각보다 조금 빨랐을 뿐이다.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모든 것을 시인했다. 태민은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이잖아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고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그 계집은 우리 JW의 안주인이 될 그릇이 아니었다. 출신도 미천하고 심지도 약해 빠졌지. 그런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가문을 위해 그리고 널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가문을 위해, 널 위해. 그 끔찍한 변명에 태민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가문이여, 어머니가 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겁니까? 그의 절규가 서재를 울렸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7년 전 윤설이에게 등을 보였던 것처럼 그는 왕 회장에게서 돌아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겁한 침묵이 아닌 단호한 반역이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드릴 겁니다. 태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왕 회장의 심장을 때렸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JW 그룹 창립 수입주년 기념 갈라가 열리는 JW 메리어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축소판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사주, 당대 최고의 셀러브리티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모든 것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또 위선적이었다. 행사의 정점, 단상에 선 왕여진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한 금빛 한복을 입고 제국의 여왕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JW그룹의 50년 역사는 정직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유산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JW그룹의 앞날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청중석의 가장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태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앉은
약혼녀 오수진이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저희 그룹의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 회장이 손짓하자 볼룸의 모든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러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시작될 기념 영상이 아니었다.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늙은 의사 김정은의 얼굴이었다. 볼룸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왕 회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저는 JW그룹 왕겨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설이 씨의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윤설이 씨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디오 화면에는 JW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그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금융 기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장내는 충격적인 웅성거림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볼룸의 정문이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의 환한 빛을 등지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피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윤설이었다. 그녀는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중앙 통로를 걸어 무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란 말이야. 단상 위에서 왕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기술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모든 시스템은 이미 서리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녀가 가장 빛나던 바로 그 순간에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서리를 막기 위해 움직이려던 찰나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어머니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도 수많은 하객도 아닌 무대 바로 아래에 멈춰선 윤설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볼룸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료했다.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과거와 비겁함을 참회하고 있었다. 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그랬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탐욕과 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에 동조한 공범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버렸고 제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바로 아래에 서 있는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JW그룹의 황태자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 여인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참회이자 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헤드테이블에 앉아있던 오수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약혼, 그녀의 미래, 그녀의 야망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권력자들은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태민의 사과를 듣는 서리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다. 빼앗긴 세월과 아이들의 상처 입은 과거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뒤늦은 후회에 대한 슬픔의 결정체였다. 모든 혼돈의 중심. 단상 위에는 왕겨진 회장만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진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녀의 범죄 기록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50년간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은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에 여왕은 왕좌를 빼앗겼다. JW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래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JW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왕겨진 회장과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청송원, 평생 그녀의 권위와 부를 상징했던 그곳에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왕겨진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맞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미는 젊은 검사 앞에서 그녀는 어떤 저항도 분노도 표출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세상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오만했던 여왕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오수진과의 약혼은 당연하게도 파기되었다. 그녀의 가문은 제1빌그룹과의 관계를 서둘러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하루아침에 상류사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한 그녀는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했다. JB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주식을 매각해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때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버렸다. 그것이 그의 길고 혹독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맑게 갠 가을 오후에 한적한 공원, 윤설이는 벤치에 앉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곁에는 어색한 자세로 서 있는 한 남자. 강태민이 있었다. 서리가 허락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백화점 아저씨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도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다. 태민은 값비싼 장난감 대신 그저 아이들의 กิ้을 맴돌았다. 혜운이가 그네를 탈 때 서툴게 등을 밀어주었다. 하준이가 신발끈을 묶다 낑낑거리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매듭을 지어주었다. 그는 아빠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고 있었다. 서툴고 어색하고 또 절박하게. 서리는 그 모습을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를 향한 사랑은 없었다. 하지만 불타던 증오 역시 지난 한 달간의 폭풍 속에서 많이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깊은 연민과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그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용서는 아마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빼앗고 싶지는 않았다.
1년 후 경기도의 한적한 교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정원이 딸린 모던한 저택. 이곳은 윤설이가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지은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평화의 상징이었다. 4명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아빠의 품에 안기기도 했다. 강태민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돌아왔다. 그는 JW그룹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작은 비영리 아동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진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속죄는 조용했지만 진정성 있게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설이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우라테크는 프로젝트 엘리시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편한 친구가 된 데니얼이 앉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태민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그는 설이와 데니얼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아이들,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설이씨, 조심히 다녀와요. 그들의 대화는 짧고 담백했다. 그 안에는 재결합의 설렘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라는 공통의 책임감을 가진 동반자로서의 옅은 유대감이 존재했다. 아이들은 신나게 아빠의 채에 올라탔다. 설이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이 아름다운 집,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자신의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마음의 평화. 비로소 그녀의 얼굴에 온전하고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는 마침내 자신만의 낙원을 완성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길 끝에는 고요하고 찬란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바로 구독 버튼 꾹.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필수예요. 좋아요랑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안녕.